지난주 조지아에서 있었던 한국 기술자 집단 구금 사건이 8일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한국 공항에 도착한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미국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옥에서 사람 취급 못 받으며 지낸 시간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현대와 SK에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지어서 시설과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여 양국에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설비 및 운용에 관한 일을 돕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 비자가 아닌 ESTA나 즉 방문용 무비자나 또 B1 비자, 상업용 아니면 산업 노동자용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그들 모두를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고 체포, 구금, 또 추방의 절차를 밟은 겁니다. 하지만 이 B1 비자의 경우에는 이 상업 및 산업 노동자 비자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인이 해외 회사에서 구매한 장비나 기계를 설치, 점검, 수리 또는 미국 내 노동자에게 해당 서비스 수행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오는 경우, 대부분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리콥터와 호송 차량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공장에 들이닥쳐 기술자들을 체포하여 수갑과 쇠사슬로 묶어 호송 차량에 태웠습니다. 먼 미국에서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발에 쇠사슬이 묶여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구금시설로 압송된 300여 명의 기술자들은 일주일간 교도소 내 시설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가 빠르게 움직였고 8일 만에 그들은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삼성 세탁기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제가 세탁기 공장에서 만났던 한국 기술자들은 대부분 이민이 아니라 출장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책임자 한두 명만 장기 체류 비자로 가족들과 함께 1년 내지 2년 체류할 뿐 대부분은 혼자 출장 와서 3, 4주 동안 빡세게 일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일단 미국에 오면 한국 본사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밤에도 일하고 또 낮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통역을 했기 때문에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을 했는데 이 출장 오신 기술자들은 어떤 때는 숙소도 못 가고 밤새워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자, 그렇게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 미국 출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들 월급은 어디서 받겠습니까? 미국에서 받겠습니까? 한국에서 받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세금 보고도 미국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국 취업 비자를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이곳 공장 설립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이 가장 큰 문화 충격을 받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미국 화장실을 처음 써본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화장실이 칸막이가 바닥까지 없고 중간에 떠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옆칸하고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화장실은 이 호텔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화장실이 너무 좋아서 칸막이가 바닥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미국이 한국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게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화장실을 보면서 컴플레인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한 예일 뿐이고 시설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기계나 설비가 나오면 즉시 바꾸는 편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보니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참 열불나는 그러한 상황도 많을 겁니다. 그런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장비를 설치하고 일꾼들을 교육시켜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다녔던 이 삼성 세탁기 공장은 동남아와 중국에도 있고 또 멕시코, 유럽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제조업이 그렇지만 이 생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에 이렇게 쭉 가면서 한 사람씩 자기 맡은 일을 하면 또 옆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라인의 작업자 한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이 됩니다. 이 한국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하는 속도는 16초입니다. 그러니까 16초에 세탁기 한 대가 생산되어 나오는 겁니다. 생산 라인의 모든 작업자가 자기 작업을 14초, 15초 안에 끝내야 벨트가 16초에 한 번씩 움직여져서 세탁기 한 대가 16초 만에 생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를 조이고 어떤 사람은 전선을 연결하고 어떤 사람은 부품을 끼워 넣고 어떤 사람은 틀을 맞춥니다. 한 사람이 1초만 늦어져도 전체 생산 속도는 1초 이상 늦어지는 것이고 하루 생산량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16초에 세탁기가 한 대 나오면은 1분이면 몇 대입니까? 약 4대죠. 4대. 60초니까 64초에 4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면 200여 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초만 늦어져도 하루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해외 공장들은 한국 공장의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18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20초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누가 손해를 봅니까? 회사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했던 이 미국 삼성 세탁기 공장은 한 대에 몇 초가 걸렸을까요? 38초가 걸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지만 그때만 해도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걸린 것입니다. 생산 속도가 26초가 되면 한국 출장팀이 철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린 것도 느린 거지만 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죠.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조니 노동법이니 워낙 걸리는 것이 많고 하물며 임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쌉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이 세워지는 곳은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아주 외곽 지역이죠. 제가 일하던 공장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아주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인구가 많지 않았고 게다가 지역 출신 젊은이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빠릿빠릿한 인력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와도 좋소. 그렇게 사람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사람들은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결근하고 무슨 일이 있다고 안 나오고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결혼이 생기면 메우고 일일이 한 사람씩 붙어서 가르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고군분투 그렇게 3, 4주를 보내다가 로테이션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또 몇 달 있다 또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미국에 오고 싶겠습니까? 또 본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월급은 꼬박 나가죠. 별도로 출장비 나가죠. 항공료 나가죠. 체류비 나가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가동하게 해준다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추방시켰습니다. 마치 손님을 초대해놓고 내쫓은 그런 형국 아닙니까? 유명한 연주자를 해외에서 모셔놓고 연주의 도중에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잡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운동선수를 경기 중 잡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구금되었던 기술자들은 대부분은 가족들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 출장 온 사람들입니다. 이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회사 일 때문에 왔고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막으려 했던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 이곳에 자리 잡으려는 사람들이지 이분들처럼 일만 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애초 단속 대상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 측에서 초청으로 온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바꿨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누가 더 아쉬운 상황입니까? 미국이 훨씬 더 아쉬운 상황이죠. 이번 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 미국 행정부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이분들의 출국을 하루 늦추면서 다시 기술 지도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요청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무례부터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요청에 대해 외무부 장관은 지금은 다 지치고 힘든 상태이니 일단 돌아가서 쉬었다가 다음 기회를 보자며 이분들을 전세기에 태웠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최소 2개월 동안 가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기술자들이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으니 미국은 제 눈을 찌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번 짧은 뉴스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명이 어제 무사히 귀국했죠.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애를 태웠던 가족들은 반쪽이 돼서 돌아왔다며 구금 기간 동안에 처참했던 경험담을 대신 전했는데요. 미국 언론도 트럼프 정부의 실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직원 316명. 하지만 미국 이민국의 구금시설에서의 8일은 악몽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동생을 만났다며 한 가족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총이 무서워 항의 한마디 못했다. 음식은 개한테 줘도 못 먹을 수준이었다며 처참했던 동생의 경험을 고스란히 적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몸이 반쪽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일 같은 것은 전혀 먹을 수 없는, 염소한테 줘도 못 먹을 정도의 야채 이렇게 나왔다고. 샤워 시설과 화장실은 천조가리 한 장이 가림막의 전부였고 70명이 넘는 사람을 한 곳에 몰아넣은 숙박시설은 제대로 된 침구류 하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리선으로 된 그 목불을 뒀는데 거기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이유로 또 불릴까봐 거의 잠을 1시간 이상은 거의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직원들을 파견 보낸 기업에서는 우선 건강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요즘은 힐링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진행하고. 추석까지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 각종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막상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실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lmost all of them, by the way, were from South Korea. They were working, helping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an investment agreement that South Korea, what the is going on?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며 조지아에서와 같은 급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오히려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예. 사실 한국 사람들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되고 특별히 저는 삼성 공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배우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법을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집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18세기 프랑스 이 사상가 이자 문학가인 몽테스큐에가 저술한 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그래서 법은 전통이나 물질적 원인에 대한 도덕의 승리여야 한다. 법을 문자적으로 그냥 집행하는 것은 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문자적인 준수보다는 그 정신이 실현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를 기록한 장입니다. 그들이 지금 율법을 놓고 맹인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공의인데 그 기본 정신에는 눈을 가린 채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취소해도 괜찮아.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까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또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취소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 똑같이 대답하시죠.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고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맹세할 상황이 되어서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맹세를 언제 하죠, 우리가? 나 맹세해. 언제 해요? 서로 간에 신뢰가 돈독하면 맹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부 간에 맹세하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맹세하십니까? 안 하죠. 서로 신뢰하는 사이에는 맹세가 필요치 않아요. 정말로 내가 믿는 친구가 있으면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갚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가 갚지 못할지라도 그가 갚지 못할 상황인 걸 믿기 때문이죠. 차용증을 주고받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깨졌다는 이야기고 맹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다 배웠던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맹세할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만약에 맹세할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36절과 37절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하면 여기서도 옳다, 여기서도 아니라 하면 여기서도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서로가 내 것, 네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믿으며 베푸는 나라에서는 맹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정신은 쏙 빼놓고 맹세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는 취소해도 괜찮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들이요, 맹인된 인도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너희가 11조를 드립니다. 어떤 11조를 드립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채예요. 자, 박하, 회향, 근채 이런 것들은 향신료죠. 그러니까 많은 양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아주 미세한 양의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런 향신료까지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자,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거기에서는 눈을 가리고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율법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한국인 기술자들을 체포한 미국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은 문자적인 준수보다 그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믿음과 공의 없이 법을 지킨다면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그 사회는 삭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문자적인 준수보다 사랑과 긍휼이 먼저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법보다 자비와 공의가 먼저인 곳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준수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